네, 어제도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또 여타 다른 해외 글로벌 기업들 간의 전기차 관련한 정책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공장에 2조를 투자하고 향후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네, 뭐 사실 지금이 혹한기지만 네. 혹한기를 버텨서 봄이 왔을 때 치고 나가겠다라는 뭐 전형적인 초격차 전략, 뭐 역발상, 역주행 전략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도 꽤 크잖아요. 2조 원 투자를 해서 연산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축구장 80개에 달하는데 저는 더 눈여겨볼 거는 여기에 일단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를 가진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 여기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뭐 네. 말씀 여러 차례 저희가 나눴지만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둔화세가 뚜렷하고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 전기차 투자와 관련해서 뭐 철회, 축소 이런 것들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를 역행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단행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승부수를 띄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표들을 보면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이 뚜렷하게 하향되고 있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네.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10%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특히 이제 10월 전기차 판매만 보면 더 뚜렷하게 도드라지는데 전년 동월 대비 44%나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보면 미국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시장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BYD라든지 뭐 폭스바겐에 비교해서는 성장률이 조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길게 봤었을 때 타개하는 거는 공격적 투자다라고 정의선 회장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울산 전용 전기차 공장에 대한 2조 원 투자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현대차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투자에 나서고 한다라는 게 앞서서 우리 손수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시금 이제 움츠렸던 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았을 때 그 관련한 시장을 더 빨리 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데 과연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게 주가에는 긍정적일지 하정원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론 이제 내연기관차가 그렇게 빠르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완성차 부분이 이제 뭐 글로벌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완전한 전환을 선언을 했고 결국엔 뭐 인프라도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결국 빨라지겠지만 그 간극을 과연 전부 다 메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제 5분만 걸리더라도 아마 도로가 꽉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주유소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좀 할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을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의 P와 Q가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속도 조절을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 산업이 아예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앞으로 성장을 하나 할 것이고 또 이제 노리고 있는 게 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를 구축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수요단에서의 좀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을 또 구축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쨌든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을 미리 대비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차 쪽에서도 어쨌든 좀 견조하게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금리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 수요단이 과연 유지가 될까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선 잘 하고 있고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뭐 장기적인 이런 뷰 부분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교수님은요? 네,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선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거시 자동차 중에선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EGMP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플랫폼을 구축한
레거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는 뭐 포드는 이미 뭐 낙오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GM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폭스바겐 정도가 그나마 꽤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폭스바겐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꽤 말이 많은 상황이니까 대형 규모, 적어도 세계 한 6위권 내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지금 가장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이익이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거나 플랫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리면 그래도 뭐 국내 쪽에서는 뭐 외부 조달도 가능할 거고 낮은 금리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도 지금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지금 25% 노동자들에게 임금 올려준다는 얘기 오늘 나왔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공장 짓고 하는 그 비용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은 아직은 돈을 잘 버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전체 차량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금리와 관련된 영향들이 실적 영향을 주고 캐펙스와 관련된 비용들이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가 저는 계속 현대차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 놀라운 실적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두 가지. 글로벌 레가시가 모두 못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차가 치고 나가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이번 선택은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말씀드렸던 그 캐펙스에 대한 부담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현금 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이게 결국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하면 항상 이제 테슬라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젯밤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어젯밤에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좋은 소식인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들 만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테테 통하네요. 테슬라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사이버트럭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이버트럭이 이제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계약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 작성을 했어요. 계약서? 뭐냐 그러면은 사이버트럭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이제 리셀이 불가능하십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의 제품이 내 사유재산인데 왜 그거를 막나요? 그게 머스크식 경영이죠. 아.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제품이니까 이거 1년 동안 팔지 말라. 1년 동안 보유하실 분들만 구매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좀 강하게 자신감을, 혹은 자신감보다는 판매량이 적다라고 봐야겠죠.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을 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차 안 사고 중고 살까 봐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중고에 올라갈까 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특히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업계를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트럭이 제2의 모델 3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륨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좀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러고는 이제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량 생산했을 때 경제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호재는 11월에 사이버트럭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에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존의 모든 내연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인도의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낮춰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전기차 시장이 좀 많이 좀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왔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엑손모빌이 또 리튬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뭐 많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전기차 관련된 보고서가 월스트리트에서 좀 크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일단 제목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전기차는 어쩔 수 없는, 올 수밖에 없는 미래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는 무조건 온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옥시덴탈 같은, 혹은 뭐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된다. 특히 거기에 또 반가운 기업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에서 LG엔솔과 삼성 SDI에 대해서 보유해야 될 오.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 혹은 테슬라에 대한 심리가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쪽 약간 장기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좀 네. 띄워주시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지금 밑에 받치고 있는 선이 있죠.
저 선들을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요 선이 이제 200주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아주 사랑에 맞지 않는 이제 200주선이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선이 50주선이거든요. 네.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지도 200주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살려는 수요들이 좀 있군요. 네, 트레이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동차 시황이 박살난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200주선을 만약에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강한 숏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매우 복잡한 시각이고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현 시점에서 PER이 72배입니다. 그리고는 내년도 이맘때 1년 뒤 기준으로도 PER이 57배입니다. 네. 성장률이 연평균 이제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는 뭐 50% 100%씩 나왔던 기업이 이제는 25%, 26%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쪽 그러니까 이거를 테슬라의 사업부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는지 뭐 많잖아요. 요새 스페이스X 얘기 나오고 있고 스타링크도 뭐 돈 벌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결국에는 다시금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좋은 그렇죠. 얘기들 뭐가 있죠? 그 테슬라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경계감이 나왔던 게 하늘, 지상, 지하까지 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차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을 봤었을 때 스타링크의 역할은 뭐냐? 이 모든 사업들을 관통하는 코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라는 게 결국 위성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저고도의 이제 인공위성들을 수천 개를 쏘아 올려가지고 네. 그걸 촘촘하게 이제 망을 연결해서 지상에다가 혹은 뭐 저기 지면에다가 지상에다가 다 인터넷 망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돈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에 뭐 외신 보도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스타링크 사업이요 14억 달러 매출이었습니다. 1.8조 정도 됐거든요. 네. 내년 전망이 100억 달러 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 스페이스 X 사업에서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 100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 150억 달러 매출 전망이 있거든요. 이 중에 100억 달러가 이제 스타링크 사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링크 사업은 2021년 초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객 수가 3배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최근에 전쟁도 있었고 이런 이슈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스타링크가 갖고 있는 어떤 통신 서비스의 장점들이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의 실적, 특히 이제 테슬라 실적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테슬라는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완전 자율주행을 했었을 때는 핵심은 통신망인데 지금 지상의 통신망으로는 한계가 뭐냐면 지금 세대가 발전할수록 통신망이라는 게 이제 고주파를 쓰기 때문에 고주파의 특징은 직진성이 강해요. 벽 같은 데 부딪히면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기술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 완벽하지 않은 조금의 그 오차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고 그렇죠. 그래서 규제 당국이나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승인을 안 해주는 게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를 사용한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이 된다라고 본다면 훨씬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타링크 서비스를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사용하려고 할 텐데 네. 제값에 안 주겠죠. 더 비싸게 받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스타링크가 코어 역할을 하면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주도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또 밤사이에 테슬라 관련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관련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방송 시간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올 때마다 저희가 좀 심층적인 내용들 좀 나눠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효 고수의 의견, 공격적 투자는 긍정적이다. 그 현대차 말씀하신 거고요. 손소호 고수는 역발상 투자는 현대차 자신감의 발로다. 예, 하정원 고수는 현대차의 투자로 2차 전지 투심이 과연 돌아설지.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전기차가 미래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선반영은 이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네,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